네, 수첩 공주에서 변기 공표, 박근혜 대통령 관련된 얘기인데요.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그동안에 알려지지 않았던 뒷얘기들이 속속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이 박근혜 대통령 변기와 관련된 얘기를 좀 얘기했는데요. 송영길 의원의 얘기를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변기를 뜯어가더라고, 변기를. 근데 깜짝 놀라서 왜 변기를 뜯어가냐. 내가 쓰던 변기를 못 쓴다 이거지. 아, 그럼 변기를 새로 달았어요? 아니, 뜯어갔어요. 뜯어가고 새 변기를 설치를 했어요. 그럼 그 새 변기를 그 후에 쓰신 거네? 그랬죠, 저는. 난 그것도 뜯어갈 줄 알았는데 안 뜯어가고. 네. 사실 저희가 듣고도 참 이 황당함을 조금 놓칠 수가 없는 내용인데 네. 왜 이렇게까지 했다고 보시나요? 이거는 이거는 미스테리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영국에 갔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왜 저랬을까? 박 대통령이 무슨 아주 이 결백한 어떤 그런 문제가 보다는 저는 저것이 뭔가를 또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숨기려고 한다. 그러니까 특히 송영길 당시 시장은 야당이잖아요. 네. 야당 측에 만약에 박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것이 혹시나 증거가 남는다면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청결의 문제. 그래서 아마 저런 대목을 박 대통령이 특히 인천시청에 가가지고 변기까지 뜯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저런 발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요, 인천시장실을 들를 일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 이제 국정 간담회를 인천에서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실을 잠깐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화장실을 들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송 시장이 쓰던 변기는 쓰면 안 돼. 거기 앉을 수 없어. 대통령이 변기 당장 바꿔. 한 일주일 정도 해갖고 공사가 진행된 대통령이 오기 전에 그 변기를 바꿨다는 거 아니겠어요, 위원정 의원님?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백스코라든지 이런 큰 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면 대통령 오신 행사에는 따로 이제 시설물 설치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왜냐하면 이게 변기를 설치하려면 이제 수돗물을 이제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사를 미리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변기를 설치해 놔놓고 대통령 가시면 배관 공사를 다시 하고 이제 뜯어낸다는 것이고, 지난번 이제 그 중앙일보에 이제 런던 특파원 했던 이상은 부장 같은 경우도 당시 런던에 있을 때 이제 대통령 왔을 때 그 호텔에서 그러니까 이 매트리스하고 이제 변기 공사하고 그다음에 샤워기, 부스기, 샤워기를 다 이제 새로 바꿨다는 이제 그때 취재를 해놨다가 이제 와서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등등을 보면 저도 이런 분들 좀 본 적이 있어요.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이런 분이 있습니다. 결벽증을 하신 분이 꼭 화장실 집에 갔다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했더만 이게 이제 결벽증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공공에 쓰는 것들은 도저히 못 쓴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좀 그걸 하면 집에 갔다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본인도 어떻게 불편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그래야지만이 이제 그 용변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추정을 해 본다면,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도 상당히 좀 그런 증세가 좀 있으신 게 아닌가 하는 게 해볼 수가 있죠.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양재열 변호사님, 지난 4월에요. 미국에서 그 해관보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영상 좀 한번 볼 수 있습니까? 그때 이제 논란이 됐던 게 박근혜 대통령만 그 단체 사진을 못 찍었던 거예요. 대통령 그때 단체 사진을 저 당시에 못 찍어서 왜 우리 박근혜 대통령만 저 단체 사진에 왜 빠졌을까라고 의구심을 가졌는데, 저 때도 정상회담장에 있는 그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다. 나는 지금 저 숙소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숙소 화장실을 다녀오느라 단체 사진을 못 찍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때의 궁금증 내지 의문이 그것 때문이었다라고 지금 어느 정도 풀렸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저기 행사장에 있는 화장실을 나는 못 쓰겠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랑 뒤섞이는 내가 어떻게 저기를 가냐라고 해서 현지 숙소를 갔다는 거고, 지금 나온 바에 따른 현지 숙소도 아마도 어느 정도 개량을, 런던에서도 그렇게 했다면 현지 숙소 개량을 해놨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거는 저런 자리에 빼진다는 건 사실 우리 그냥 개인적인 어떤 행사 자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외교 결례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취향 내지는 병적인 증상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혹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뭔가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자리, 저렇게 가장 중요한 해관보 정상회담 세계인들이 다 모인 자리까지도 그것 때문에 빠졌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정말 국가원수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호성 비서관의 그 통화 내용을 보면 그게 좀 풀리는 게 있어요. 정호성 비서관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밑에서 빨리 행사에 그때 4월 16일 날 가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대통령은 미리 예정된 거 아니면 못 가시는 걸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보면 뭐냐면,
대통령은 미리 준비된 행사, 미리 예를 사전에 준비됐고 이제 좀 갖춰진 행사, 그 이외에 아주 즉흥적인 어떤 행사 참여, 이건 도저히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비춰본다면 당시에 사실은 이제 이 뒷이야기지만 해관보 정상회의 때 당시 의제팀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교부하고 굉장히 다툼이 심했습니다. 아하, 그랬군요. 왜냐하면 예. 책임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분명히 저게 일정을 공지를 했는데 이걸 일정을 공지를 안 받고 뭐 급히 이루어졌다 뭐 등등 이제 해명이 있었지만은 다른 사람은 다 왔는데 우리 대통령 못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럼 우리 의전팀은 뭐 했냐? 외교부는 뭐 했냐? 왜 통보를 못 받았냐? 막 책임지고 있으니까 말을 못한다고 입을 다 닫아버렸어요. 네. 예. 이제 그런 어떤 정황들 지금에 비춰보면 저런 게 있는 거죠. 사실 대통령이 움직일 때 어느 정도 준비가 갖춰져야 되는 거는 당연한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업무라는 것이 항상 모든 것들이 준비된 대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세월호 사고 때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드는데 앞서 외교적 결례 말씀하셨는데요. 외교적 결례. 네. 네. 중국 항저우에서 지난 9월에 G20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외교적 결례 좀 논란이 있었던 게 독일 메르켈 총리와 대통령이 만날 때 대통령이 손가방을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각국의 정상들이 만날 때 사실 좀 손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가방 같은 걸 들지 않는 것이 관행인데 이때 손가방을 들었던 것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외국에 순방을 나갈 때 보면요. 하나의 딱 공통점이 있어요, 서 소장님. 네. 꼭 대통령 한 손에는 가방이 들려져 있어요. 가방. 그 가방이 무슨 가방이냐면 네. 바로 고영태가 제작했다는 빌로밀로 빌로밀로. 가방인데 그렇죠. 해외 보세요. 관광- 영상 보면 항상 네, 가방이 네. 있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포옹을 하는 경우도 많고 외국 관례가 많기 때문에 예. 그리고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가방을 들지 않는 게 외교 관례이고요. 사진 촬영이라든가 악수 포옹 등 그래서 두 손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항상 박근혜 대통령이 가방을 들고 있어서 상대 외교 정상의 경호실들과 잦은 마찰이 있었다고 하고요. 근데 문제는 저 가방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그 가방뿐만 아니라 옷차림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문제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스위스 국비 만찬 때 당시에 한복을 입었는데 수행원과 한 세트, 대통령이라고 하면 돋보여야 되는데 예. 본인을 수행했던 사람과 세트인 한복을 입고 나와서 무리를 좀 일으켰다고 이 하고. 모습이에요, 소장님. 예, 저렇습니다. 스위스 국빈 방문 때 대통령이 흰색 한복을 입고 있는데 저 옆에 있던 아까 그 수행 저건 모습 보셨죠? 경호. 똑같은 예, 예. 경호원, 예, 예. 똑같은 흰색 차림이라는 거죠. 저 보세요. 지금 저겁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번은 뉴욕 동포들과 간담회에서는 흰색 한복을 입고 나왔는데 흰색 한복은 상복을 연상하기 때문에 잘 예. 입지 않는 게 관례인데도 불구하고 흰색 한복을 입고 나와서 그 교민들 사이에 상당히 말이 많았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더 이건 충격적인 건데 세월호 참사 당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했는데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나라의 세월호에 대한 경의를 조일표하기 위해서 검은색 양복을 입고 참여했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푸른색 상의를 입어서 아하. 우리나라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세월호에 대한 그 그렇죠. 최소한의 외교적인 이런 전통을 따르지 않은 건 아닌가 그래서 저 의상 코디를 모두가 최순실 씨가 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충격을 줘서 지금도 두고두고 외교 관가에서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패션 농단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얘기까지 해봤고, 이제 좀 정치권, 여의도 정치권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명 박사님, 지금 새누리당이 결국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았어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결국 친박계 정우택 의원이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촛불 민심이 완전 어긋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절박함이죠. 여기서 만약에 친박에서 비박으로 넘어가면은 우리는 이제 패족이 아니라 멸족당한다. 예. 라고는 위기감 때문에 똘똘 뭉친 겁니다. 똘똘 뭉친 거다. 똘똘 뭉친 것이고, 자, 우리가 이제 이 당을 계속 운영할 테니 나가려면은 비박에 나가라. 라고 하는 메시지인가 동시에 더 중요한 포인트는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탄핵 중에 있는데 네. 친박이 만약에 여기서 와야 돼버리면은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줄 정당에 아무도 없어요. 사실 국민들 앞에 그냥 무장해제 돼버린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꼭 지고 있어야 할 것이 당권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똘똘 뭉쳐가지고 이번에 정호적으로 됐는데 상대적으로 비박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힘도 제대로 못 썼어요. 힘도 전략도 없었다. 어제는 없었던 것 같고 앞으로 우리가 비박계가 원내대표 당선되면은 이 정당 어떻게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정책 비전, 당의 비전도 제시를 못했고 거기다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당의 중심축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비박은 유야무야 돼버리고 친박계는 앞서 말씀드린 똘똘 것처럼 뭉쳐버리고. 절박함대로 똘똘 뭉치다 보니까는 7표 차이로 당선된 거죠. 그러면 이현정 의원님 앞으로 이 새누리당이 쪼개지느냐 마느냐는 이제 이번 주 중에 예정이 돼 있는 과연 비대위원장에 누가 앉느냐의 문제로 직결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럼 비대위원장은
뭐 비박계로 넘어갈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금 일단 뭐 정우택 그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통합과 혁신 모임 그것도 해체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비박계에 대한 이제 그 비대위원장을 이제 줄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친박계 생각은 좀 달라요. 또 다릅니까? 왜냐하면 지금 최소한 우리는 다 줄 수는 없고 공동 비대위원장 뭐 이 정도 줄 수가 있다. 친박 하나, 비박 하나. 네, 하나. 그렇죠. 그다음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비대위원장은 비박계 세워놓고 비대위원들은 또 다 친박계로 하는 뭐 이런 것들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정우택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본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뭔가 좀 당을 화합한다는 쪽에서 하지만 친박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지금 비박계가 요구하는 정말 정권을 지금 비대위원장 들어설 경우에 이거는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는 막 지구당 위원장도 바꾸고 뭐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친박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지금 물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저는 그까지는 같지가 않아요. 이미 지금 친박계는 비박계의 약점을 봐버렸어요. 이미 저 집단은 똘똘 뭉칠 수도 없고 각각의 정책 이해에 따라서 다 그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지금 약점을 보여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김무성 전 대표는 이제는 뭐 탈당이라는 것밖에 선택의 여지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금 한 번만 더 해보다가 안 되면 뭐 나가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오합지졸인 상황에서 친박이 과연 정권을 주겠습니까? 제가 봐도 안 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서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비대위원장에 이제 유승민 의원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유승민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앉히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친박이 유승민 카드를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친박도 그 유승민 의원도 유승민 의원이 얘기한 게 새누리당에 남아서 당 해체 수준까지 완전히 환골탈퇴하는 새롭게 당을 만드는 수준까지 당을 바꾸겠다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친박이 유승민 의원을 용인하면서 당을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뭐 친박이 이번에 정우택 원내대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유승민은 되지 않고 유승민의 계보라던가 그리고 비박 중에서도 계파색이 좀 약한 사람들을 원할 경우에 그것을 유승민 전 대표가 수용할지 여부.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김무성 전 대표는 이미 탈당을 각오한 것 같고요. 남은 사람은 유승민 대표인데 유승민 대표가 제3지대 신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인가 새누리당에 남아서 본인의 정치적 기반인 TK 전체 지역을 상징하는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가 될 것인가를 두 가지 중에 고민을 해야 되는데 나가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명분이 마땅치 않고 있기에는 친박이 물러설 것 같지 않고 진퇴양난의 고민인데 어찌됐든 탈당의 규모는 말씀하신 대로 중도층 의원들이 친박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애초에 62표의 세월호 탄핵 가결표를 얻었던 의원들을 끌고 국민의당보다는 더 많은 명실상부한 제3당이 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비박의 탈당도 깊은 장고 속에 빠져들 것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뭐 유승민 비대위원장 카드를 놓고 친박도 그렇고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 이제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전에 살짝 서 소장께서 김무성 이제 전 대표 얘기를 했는데 네 분께 한번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자, 김무성 전 대표가 그러면 이제 뭐 원내대표도 저 친박 정우택 의원한테 넘어갔고 했으니 더 이상 새누리당에는 비전이 없다. 당을 뛰쳐나갈지, 그러니까 탈당을 할지, 탈당을 할 것 같다. 김무성 전 대표. O. 아니다.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에 남을 거다. X로 한번 여쭤볼 텐데 어떻습니까? 양 변호사님 끝까지 고민하시나? 자, 세 분은 김무성 대표는 탈당할 것이다. 탈당할 것이다라고 지금 O를 꽂아주신 거죠? 네. 탈당할 것이다. 한다. 우리 양 변호사께서 안 한다. 아니다. 예. 이현종 의원님은 탈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번마저 저는 이제 김무성 대표가 말을 30시간의 법칙에 따라서 한다면 김무성 대표는 저는 정계에 있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계속 지금 말을 바꿔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게 지금 시종일관 똑같지 않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아왔는데 사실 지난번은 거의 탈당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만 했지 본인 입에서 탈당 이야기를 한 것은 거의 이제 사실상 탈당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나머지 어떤 같은 나갈 사람들에 대한 그 눈치를 보는 것이지. 근데 만약 여기서 주저앉는다? 저는 그러면 김무성 대표는 더 이상 정치적 영향력에서 이제는 더 이상 변수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김무성 대표가 한다라는 것이지만 또 해야만이 본인이 정치에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O를 했습니다. 양 변호사님은 X를 꽂아주셨으니까 짧게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갈등을 많이 하시겠지만 사실 원내대표 선출의 비박계가 정착을 해서 명분 자체를 빼앗겨 버렸다고 봅니다. 거기까지 해서 결국에는 당 내에서 어쩐지 아직까지 우리는 친박을 지지한다고 해버렸는데 어떻게 누가 여기를 따라 나섰겠으며 김무성 전 대표 입장에서도 이제 와서 시점 자체를 놓쳤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새누리당 얘기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박상면 박사님, 지금 네. 야권에서는요 황교안 권한대행과 관련해서 뭐 대통령 행세하지 말아라 하고 하면서 이제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이 좀 핵심인 것 같아요. 당장 이게 20일, 21일 양일간에 걸쳐서 국회 대정부 질문이 있잖아요. 네. 야당에서는 황교안 권한대행 나와야 된다는 거고 황교안 권한대행 쪽에서는 전례가 없다. 네. 사실상 난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국회에 못 나가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나와야죠. 나와야 된다. 총리니까요. 예. 총리잖아요. 국무총리가 나와서 국정을 설명해야 되는 거죠. 총리지만 역할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할 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통령이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에 관련되어 있는 예우를 다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던 관례를 보더라도 황교안 총리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다만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중요한 안보나 비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나머지 부분은 너무 상식이고 야당에서 자꾸 이렇게 되는 것은 황교안 대행이 지금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진 역할을 거의 그대로 온전히 예. 다 수행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건 법률의 문제 아니라 정치의 문제입니다. 정치적으로 황교안 대행은 국민이 선출한 사람이 아니에요.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예. 그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나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못 나갑니다. 그럼 본인이 대통령 얘기해요? 그건 아니죠. 네. 자, 박상면 박사님은 대정부 질문 출석해야 된다라는 거고 혹시 다른 생각 가지신 분 있으세요? 뭐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저는 분 뭐 계세요? 그런 거는 쓸 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황교안 대행께서 이제 그 국회 나와서 하는 것은 사실 그동안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비판한 게 뭐냐면 결국 소통이 없었다는 문제 때문에 이 일이 빚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황교안 총리 대행이라도 나가겠어요. 왜냐하면 나가서 소통하면 자기한테 플러스 되지 마이너스 되겠습니까? 네.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역시 황 대행은 좀 다르구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또 국회와 소통하려고 하는구나. 당연히 그런 플러스 되지 마이너스 안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황 총리가 예전 총리 같이 뭐 계속 앉아서 시시콜콜한 문제가 다 답변하는 이런 거는 좀 피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 예. 국정을 통할해야 되니까